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5월 가족 7명과 함께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 한국에 온 탈북자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독약이 든 달걀을 쥐고 목선에 올랐어요. 잡히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 행위였거든요.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절박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의 진짜 현실을 알리는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달걀 하나를 꽉 쥐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달걀이었지만 속에는 고춧가루와 검은 모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잡히면 그걸 깨물고 죽으려고 준비한 독약이었죠. 제 옆에 선 아내는 임신 7달의 배를 움켜쥐며 떨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직도 정말 가야 하느냐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동생 부부는 3살, 5살짜리 아이들을 곡물 자루에 넣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깨서 울면 다 죽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칼을 품에 숨겼고 여자들은 모두 독약이 든 달걀을 쥐고 있었습니다. 가족 7명이 그날 밤 한 번에 다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낡은 목선에 올랐어요. 지뢰밭을 지나올 때는 한 발자국씩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경비대 탐조등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땅에 엎드려 있을 때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잡히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 행위거든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실상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왜 이런 극한의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그 목선에 오르기까지 지난 4해 동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8년만 해도 저는 장마당에서 그럭저럭 장사를 하며 살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진 않았습니다. 한국 방송을 몰래 보며 꿈꾸던 자유 1300자. 2018년 무렵 저는 우리 동네 장마당에서 중국산 오토바이와 텔레비전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국경 근처라 밀수품들이 꽤 들어왔거든요.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북한 돈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됐어요. 당시로선 꽤 괜찮은 수입이었죠. 장마당 상인들끼리는 나름대로 끈끈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단속이 들이닥치면 서로 봐주고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정보도 나누고요. 저도 그 무리에 끼어서 장사를 배웠어요. 동무, 오늘 중국 놈들이 좋은 TV 가져왔다더라. 이런 식으로 귀띔해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상인들과 좀 달랐던 건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한국 방송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바다 쪽이라 날씨가 좋으면 한국 TV 전파가 잡혔거든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건데 아버지가 조용히 보기만 해라 하시며 소리를 최대한 낮춰놓고 보셨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정부 욕을 해도 잡혀가지 않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이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뉴스에서 국정감사라는 걸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장관들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봤어요. 저 사람들 다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음 날에도 멀쩡히 나와서 또 따지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백화점이나 마트 장면들이었어요. 음식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골라서 사는 모습 말입니다. 저희는 배급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장마당에서 돈 주고 사서 먹는 게 당연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풍족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기가 진짜 같은 조선 민족이 사는 곳입니까? 물어보면 아버지는 그래.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지 하시면서도 한숨을 쉬셨어요. 그 시절엔 그래도 먹고 살 만했습니다. 물론 정전은 하루, 걸러 하루씩 있었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됐지만요. 그래도 장사가 잘 되니까 연탄도 사고 중국산 전기 히터도 하나 장만했어요. 아내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질 생각을 하며 살았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그땐 지금처럼 굶어 죽었다는 소식이 이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가끔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 굶어서 죽었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2020년 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국과의 국경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몰래라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아예 철조망을 더 높이 치고 전기까지 흘렸습니다. 장마당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던 물건들이 뚝 끊어지니까요. 오토바이 부품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심지어 중국산 라면까지 없어졌습니다. 있던 물건들 값은 하늘로 치솟았어요. 그 전에 북한 돈 5만 원 하던 TV가 20만 원, 3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더 심각한 건 먹을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던 쌀이나 밀가루가 끊어지니까 식량값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쌀 1kg에 8,000원 하던 게 15,000원, 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저야 그래도 돈이 좀 있어서 버텼지만 일반 주민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더라. 누구네 할머니가 며칠째 밥을 못 드시고 계신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요. 처음엔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0년 가을쯤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직접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두 집 떨어진 곳에 70대 노부부가 사셨는데 며칠째 연기도 안 나고 조용하더라고요. 이상해서 이웃들이 가봤더니 두 분 다 돌아가신 지 사나흘은 된 것 같았어요. 더 끔찍했던 건 상태였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거의 다 뜯어져 있었어요. 처음엔 누가 죽인 줄 알고 보안서에 신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쥐들이 파먹은 거였습니다. 그만큼 오래 방치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수사관도 처음엔 살인 사건인 줄 알고 동네를 뒤집어 놨어요. 그 일 이후로 비슷한 소식들이 자꾸 들렸습니다. 제가 아는 농부 아저씨 두 분도 그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굶어서 죽었다는 말이 이제 동네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감히 그런 말 못했거든요. 체제를 비판하는 말로 들릴까 봐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는 꼭 어제 누구네가 또 그렇게 됐다더라 하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나중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렸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이 그러셨어요.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챙겨드릴 여력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장사로 번 돈이 있어서 버텼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내가 쌀을 사서 먹을 때 바로 옆집 할머니는
미숫가루 탄 물로 하루를 버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 쌀을 좀 갖다 드리긴 했지만 모든 분들을 다 도울 수도 없었고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 우리도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도 당신은 장사를 잘하니까 괜찮을 거야 했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이대로 있다간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그리고 뱃속에 있을지도 모를 아이를 이런 곳에서 키워야 하나 하는 고민도 시작됐고요. 2021년부터는 단순히 굶주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 통제를 더욱 강하게 조이기 시작했거든요.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해서 모든 걸 다 틀어막았어요. 그때 목이라고 불리는 단속반이 생겼습니다. 왜 목이냐고요? 어디든 날아다니면서 사람들 피를 빨아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 단속반이 하는 일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K-팝을 보거나 듣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걸릴 뻔했어요. 집에서 한국 방송을 보다가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다행히 동네 아는 사람이 미리 알려줘서 피할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걸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022년 봄에 있었던 공개 처형이었어요. 22살 먹은 청년. 하나가 걸렸는데 한국 노래 70곡하고 영화 3편을 USB에 담아서 친구들한테 나눠줬다는 죄목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보라고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총살당하기 직전에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저는 그냥 친구들한테 재밌는 거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어요. 22살이면 제 조카뻘 나이거든요. 그런 애가 노래 몇 곡 때문에 죽는 걸 봐야 했어요. 총소리가 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 표정을 봤는데 모두들 무표정이었어요. 무서워서 그런 거죠. 혹시라도 동정하는 표정을 보이면 자기도 끌려갈까 봐서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밤 집에 와서 한참을 토했습니다. 더 끔찍한 일도 있었어요. 제가 장마당에서 알던 사람인데 박 씨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혼하고 재혼하려고 했는데 서류가 복잡하게 꼬였어요. 뇌물도 줘야 하고 담당 간부들 눈치도 봐야 하고 몇 달째 해결이 안 되니까 완전히 절망 상태가 됐어요. 어느 날 박 씨 집에 갔더니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방 한쪽 벽에 손톱 자국이 빼곡히 나 있었어요. 손톱이 다 닳아서 피가 묻어있는 자국들이었습니다. 박 씨는 거기 목을 메고 죽어 있었고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벽을 그렇게 긁어댔을까요? 제일 화가 났던 건 보안원들이 제 집에 들이닥쳤을 때였어요. 누군가 신고했나 봐요. 한국 방송 본다고. 다행히 그날은 안 봤지만 보안원 놈이 제 장사 물건들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가진 건 다 국가 것이야. 국가에서 허락해줘서 장사하는 거지. 내 것인 줄 알고 있냐?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저는 뇌물도 안 받고 양심적으로 장사했거든요. 물건값도 다른 상인들보다 싸게 받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깎아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번 돈을 가지고 국가 것이라니요. 그 보안원이 나간 뒤에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여기서 못 살겠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야. 짐승보다 못해. 아내가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여기서 태어났는데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죽느니 차라리 바다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최소한 바다에서는
자유롭게 죽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죽을 권리조차 국가가 정해주거든요. 2022년 가을, 저는 본격적으로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못 가겠더라고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먼저 동생 부부를 설득했습니다. 동생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잡아서 파는 일을 했는데 단속이 너무 심해졌거든요. 배를 바다에 띄우기만 해도 밀수하러 나간다며 의심받았어요. 배가 있어도 바다에 못 나가니까. 먹고 살 길이 막혔죠. 형님,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어요. 동생이 먼저 털어놓더라고요. 재수 씨도 아이들 먹일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요. 그때 저는 동생에게 처음으로 탈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바다로 나가자. 중국 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동생 부부는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여기서도 죽고 바다에서도 죽으면 그냥 한번 해보죠. 제일 힘든 건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이른이 넘으신 분이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아들아, 나는 여기서 죽을래. 너희들만 가거라 하시면서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정말 심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죄송하지만 그때는 너무 절박했거든요. 어머니가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건 다 어머니 탓이에요. 손자들도 여기서 굶어 죽게 하실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너 왜 이렇게 변했냐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도 효자 노릇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아내 설득은 더 복잡했어요. 임신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그때 알게 됐거든요. 아내가 이 상황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다고? 뱃속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펄펄 뛰었어요. 저는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뱃속 아이를 이런 지옥에서 키우고 싶어? 굶어 죽는 걸 보면서 키울 거야? 한국 가서 제대로 된 병원에서 낳고 마음껏 먹이면서 키우는 게 낫지 않아? 아내가 한참 울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이에 저는 탈출 경로를 조사했습니다. 해안가 지뢰밭이 어디 있는지, 경비대 근무 교대가 언제인지, 바닷길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몇 달 동안 알아봤어요. 약초 캐러 간다는 핑계로 해안가를 돌아다니면서 안전한 길을 찾았죠. 제일 힘들었던 일은 아버지 무덤을 파내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북한 땅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깜깜한 밤에 삽을 들고 가서 관을 파냈어요. 시신을 꺼내서 몰래 화장했습니다. 연기가 날까봐. 새벽 4시쯤에 했어요. 유골함을 만들어서 아버지 재를 담았습니다. 무거웠지만 꼭 가져가야 했어요. 아버지가 한국 방송 보면서 저기도 우리와 같은 조선, 민족이 사는 곳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버지도 한국 땅을 밟아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데 반년이 걸렸어요. 가족들 마음을 돌리는 것도, 탈출 경로 조사하는 것도, 아버지 시신 처리하는 것도 다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는 한 번도 편히 잔 적이 없었어요. 2023년 봄이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날씨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2023년 5월 6일 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날씨 예보에서 폭풍우가 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일부러 그날을 기다렸어요. 폭풍우가 치면 북한 감시선들이 바다에 못 나오거든요. 오후 6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9시가 되자 정말 거센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이다. 가족들한테 신호를 보냈어요. 제일 먼저 조카들한테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3살, 5살짜리한테는 어른, 용량의 절반 정도 먹였어요. 아이들이 깨서 울면 우리 모두 죽거든요. 조카들이 잠든 뒤에 곡물 자루 2개에 하나씩 넣었어요. 멀리서 보면 연장 가방 같아 보이게 하려고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밤 11시 집을 나섰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었어요. 저와 동생은 아이들이 든 자루를 메고 어머니와 아내, 재수 씨는 짐을 나눠서 들었어요. 아버지 유골함은 제가 품에 안고 갔고요. 해안가까지는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길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경비대들도 초소 안에 숨어 있을 테니까요. 지뢰밭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 표정이 정말 새하였어요. 어머니는 정말 가야 하냐며 마지막까지 망설이셨고 아내는 임신한 배를 움켜쥐고 떨고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제가 가는 대로만 따라오세요. 저는 몇 달 동안 조사해둔 안전한 길로 한 발자국씩 조심조심 걸었어요. 지뢰가 묻힌 곳은 풀이 안 자라거든요. 그런 곳만 피해서 갔어요. 중간에 경비대 탐조등이 지나갔어요. 엎드려. 속삭이자마자 온 가족이 땅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진흙탕에 얼굴을 받고 있는데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탐조등 불빛이 우리 바로 옆을 지나갔거든요. 한 2cm만 더 왼쪽이었으면 우리 모두 들켰을 거예요. 탐조등이 지나간 뒤에도 한참을 엎드려 있었어요. 혹시 다시 올까 봐서요. 그때 아내가 작은 소리로 여보, 나 못하겠어 하는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진흙탕에 엎드려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거의 다 왔어요. 저는 아내 손을 꽉 잡고 일으켰어요. 실제로는 아직 반도 못 왔지만 포기하게 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지뢰밭을 빠져나오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갈 거리를요. 목선이 숨어있는 해안. 동굴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가 다 됐어요. 목선을 끌고 바다에 띄우는데 파도가 정말 세게 쳤어요. 배가 뒤집어질까봐 무서웠지만 그래도 가야 했어요. 가족들 모두 배에 올랐어요. 그때였어요. 각자 준비해온 것들을 꺼낸 거예요. 저와 동생은 칼을 품에 숨겼고 어머니, 아내, 재수 씨는 달걀을 하나씩 쥐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달걀이지만 속에 고춧가루와 검은 모래가 들어있는 독약이었거든요. 잡히면 이걸 깨물어요. 절대 산채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가족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말 한 번에 다 같이 죽을 각오를 한 거였어요. 엔진을 켜고 천천히 바다로 나갔습니다. 레이더의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느리게 갔어요. 제 귀에는 파도 소리와 엔진 소리보다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바다에 나간 지 1시간쯤 됐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엔진 속도를 올렸어요. 위험 구간을 벗어났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파도가 워낙 세서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아이고 배 멀미가 난다 하시면서 토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내도 임신 중이라 얼굴이 파랗게 되더라고요. 곡물 자루에 들어있던 조카들은 수면제 때문에 계속 잠들어 있었지만 배가 흔들릴 때마다 자루가 이리저리 굴러다녔어요. 여보, 우리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바다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당당한 척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1시간을 더 가니까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한국 쪽 불빛이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해냈구나 싶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북한 경비정인가 하고 무서웠는데 가까이 오니까 태극기가 보이더라고요. 한국 해군 함정이었어요. 확성기로 정지하십시오. 엔진을 끄고 손을 위로 들어주십시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엔진을 끄고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따라서 손을 들었고요. 한국 해군분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우리 배에 올라왔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보길래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지더라고요. 긴장이 풀린 거죠. 해군분이 곡물 자루를 보고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입니다. 수면제를 먹여서 재우고 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루를 풀어봤어요. 조카들이 잠든 채로 나왔는데 숨은 쉬고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해군 함정에 올라탔을 때 느낌이 정말 신기했어요. 배가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선원들이 따뜻한 물과 라면을 끓여줬는데 그 라면 맛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평생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인천항에 도착해서 내릴 때 제 발이 한국 땅을 밟았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정말로 해냈구나. 어머니도 우시고 아내도 우시고 온 가족이 다 울었어요. 그 뒤에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간첩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또 어디 끌려가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조사관분들이 친절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같은 것들이요. 북한에서는 생각도 못 해본 것들이었거든요. 그때 아내가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는데 아기가 건강하다고 했어요. 바다에서 흔들렸는데도 괜찮네요. 정말 용감한 아기예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바다 위에서 2시간 반 만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 됐어요. 폭풍우 치던 그 밤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정착했을 때 정말 꿈 같았어요. 방 3개짜리 아파트였는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크기였거든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스위치만 누르면 전기가 켜지고 가스레인지는 불꽃이 파랗게 타올랐어요. 제일 신기했던 건 에어팟이었어요. 정착 도우미분이 사다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 작은 게 어떻게 귀에서 음악이 나오지? 하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서 본 한국 방송에서도 이런 건 못 봤거든요. 아내는 정착한 지 2달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할 때 의료진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시는지 감동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돈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는데 여기서는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 아이는 진짜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구나. 신생아실에서 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굶주림도 모르고 무서운 단속도 모르고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면서 클 거잖아요. 하지만 모든 가족이 다 잘 적응한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제일 힘들어 하셨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표 사는 법을 모르시고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우리가 여기 온 게 맞나?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어머니가 가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흔 넘은 나이에 모든 걸 새로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라고 위로드렸어요. 조카들은 적응이 빨랐어요. 한국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한국어도 금세 배우고 친구들도 사귀더라고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 잘 왔구나 싶었어요. 이 아이들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저는 한국 생활이 신기하면서도 만족스러웠어요. 어릴 때 한국 방송을 보면서 상상했던 세상과 지금 제가 사는 세상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사람들이 정부 욕을 해도 잡혀가지 않고 하고 싶은 일 마음 깨타고 먹고 싶은 것 사서 먹고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이 북한에서 오신 거죠? 적응하기 힘드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걱정해주는 말투였어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나쁘면 아예 기회도 못 얻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배려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북한에 남겨둔 사람들 생각이 나요. 제가 아는 장마당 상인들, 굶어 죽어가는 동네 할머니들, 그리고 지금도 단속에 걸려 끌려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는 도망쳤지만 그분들은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느 날 아들을 안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탈북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도 북한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배급도 없고 전기도 안 나오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곳에서 평생 살았을 거라고요. 우리가 폭풍 우치는 바다를 목숨 걸고 건넜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치고 있어요. 정착 도우미 분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서 당신 같은 분들이 증언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는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어요. 이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북한에서 와보니까 알겠어요. 자유는 정말 목숨을 걸고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건넌 그 폭풍우는 단 2시간 반이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북한에 남은 2,500만 명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보다 더 거센 폭풍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 한 편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자유를 꿈꾸며 탈출을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가족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 저희만의 것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 하나하나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구나. 언젠가는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북한의 진실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북한 인권이나 탈북자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북한이 변할 수 있는 힘도 커집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일을 걱정 없이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잊지 말아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